누가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까? 네거티브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이건 뭐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서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굳이 박원순 시장을 끌어와서 오세훈 시장과 똑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굳이 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저나 뭐 전현희 의원님은 당이 어떠한 결정을 언제 내리든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뽑자는 이제 세금 아깝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돈을 버는 서울이 되겠다 오히려. 한강버스는 저는 백지화를 해야 된다고 일찍부터 말씀드렸어요. 세운상가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회정은 용산 쪽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뿌렸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시리즈 박주민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향이 좀 강하죠? 네. 조금 많이 뿌렸습니다. 네. 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전현희 예비후보,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예비후보, 그리고 오늘 박주민 후보님까지 세 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와야죠. 네. 자, 일단 박주민 후보께서는 얼마 전에 정원호 후보 그 여론조사 재가공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또 서울시정 얘기 한번 좀 여쭈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선에 갔을 때 실제로 선거법 문제가 될 정도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을 했고 당에게 이제 판단을 일임을 한 상태여서 네. 당이 판단하는 바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고요. 다만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는 본경선 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원수치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름무응답 그리고 그 외 후보들까지 수치를 빼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50%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네. 되는데 50%를 넘는 것처럼 다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유포가 됐고, 심지어는 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돼 있어서 네. 요 부분은 좀 시정이 되거나 네. 아니면 적절한 조치가 있은 후에 이제 경선이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런 표명했던 게 겁니다.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유사한 사례가 한번 문제가 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는 있습니다. 어떤 누구죠?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해찬 맞습니다. 사례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거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96조가 관련된 사안이죠. 이제 저희가 어제 이제 정원호 후보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이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여론조사 결과가 뭐 언론사 등에서도 얼마든지 보도가 된 적도 많이 있고 이건 뭐 1, 2, 3위를 바꾼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장해찬 후보는 본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한 것들을 막 90몇 %씩 된 거, 요걸 이제 순위 자체를 완전히 이제 바꿔 흔들어 버린 것이고 그것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96조는 뭐 순위 변경을 요건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수치를 임의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손을 대는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 96조 위반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형 자체는 매우 중한형으로 되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언제까지 답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저나 뭐 전현희 의원님은 당이 어떠한 결정을 언제 내리든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요까지만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네. 것 같은 그런 장해찬 씨랑 비슷한 유사한 경우라면 선거권이 박탈되는 정도의 그 비슷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여기 와서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긴 하다. 그러니까 경선은 공정하게 좀 치러져야 되는데 네. 이제 선거법 96조 위반의 정보가 많이 뿌려진 상태에서 경선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됐든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요거 네. 영향도 꽤 있다고 보세요.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막 아무래도 대포하는 최근에 이제 선거들을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라고 통상적으로 불렸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네. 그런 그 경향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선 직전에 네. 특히 대량으로 유포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밴드웨건 효과를 오히려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내는? 최근에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정치학에서는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했고 그 네. 효과가 뭐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언론이나 뭐 SNS가 더 발달하면서 네. 여론조사 수치가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작용하는 효과가 더 세지고 있다라고 많은 정치학자들은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여론조사 꽃에서 3월달 조사하고 3월 말 조사 2번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인터뷰를 할 때 박주민 의원 많이 올라왔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치는 많이 올라왔죠. 예, 예. 근데 그것도 그럼 역시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세요? 그 여론조사를 단순하게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여론조사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정상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그 공표에 해당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요거는 선거법 96조에서 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캠프에서 판단하기로 많이 올라왔다. 뭐 최근에 발표된 몇몇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면 뭐 다 길어지니까.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네. 안 되고 네. 추세 자체는 상당히 제가 급상승하는 추세죠. 그럼 네. 결선까지는 무조건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선 갈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결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선을 가게 되면은 10일 정도의 시간이 더 생기는 건데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좀 더 발표하고 서로 간의 정책을 더 비교하고 뭐 도덕적인 자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질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이 네.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도 이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토론은 4번 정도 해봤죠. 네. 지금까지. 토론 해보신 결과 정원호 후보보다 확실히 박주민이 더 서울시장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객관적인 어떤 점수나 이런 것들 매기는 건 아니라서 네. 제 주관적인 평가를 뭐 말씀드릴 보신 분들 수밖에 판단 따로 없는데, 하고, 예, 우리 제 박주민 주관적인 후보께서는? 평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뭐 제가 훨씬 더 많이 준비돼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잘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원호 후보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네거티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의 이제 입장이었고요. 네. 본인도 네거티브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지 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누가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이 네거티브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같은 당 내에서 뭐 본선에 가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전체 민주당 선거에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이제 네. 통상적으로 근거 없는 사실 등을 들어서 음. 의혹 제기 같은 것을 거쳐서 타격을 주는 정치적 네. 타격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언술 등을 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음. 제가 이제 첫 번째 토론회인가요? 두 번째 토론회 때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입장을 물었던 거는 본인도 다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 그 토론회에서는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네거티브가 골프 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본인도 다 사실관계를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서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거라서 그건 네거티브가 아닐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선관위도 경찰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경선을 관리하는 당에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경선이 이제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치가 대량적으로 유포된 상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원호 후보 측은 지금 서울시를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더 누가 좋은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로 긍정적인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큰 공약을 대략 14번 정도 발표했고요. 네. 작은 공약은 서확행이라고 그래서 서울의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네.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발표를 해왔습니다. 예. 모든 후보 중에 제가 제일 많은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다른 토론회들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영배 후보나 이런 분들이 정원호 후보에게 오히려 정책을 너무 발표 안 해서 네. 비교 검증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오히려 그런 게 마타도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당에서는 네. 아마 그 지금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또 항상 경선에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원호 후보를 또 공격하는 측이 있고 또 이제 박지민 후보를 공격하는 측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2022년인가요? 경선 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 대 이낙연 후보가 가장 치열했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본선에 갔을 때도 계속 이 상처가 남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려를 그런 하는데 부분은 저도 안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후원받고 협찬받고 또는 그런 행사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 본인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근거 없는 사실이라든지 또는 뭔가 증명 안 된 사실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다 본인도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놓고 왜 그런 기업의 판단했느냐? 후원을 받는 행사 등에 참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덕적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우리 지지자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후원하면 후원받고 협찬하면 협찬받고 또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고 할 거냐를 물어본 것인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라고 할 수 볼수 있느냐. 있느냐? 예. 그러니까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검증을 위한 모든 질문이 다 네거티브다. 아예 질문하지 마라. 네. 평가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경선이 갖고 있는 목적과 역할이 달성이 안 되는 거고요. 본선에서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충분히 경선 과정에서는 예방주사 맞을 건 좀 예방주사 맞고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서 허점이 있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저희가 본선에 가서 다른 당 후보들과 정말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맞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기하신 문제들 가운데 뭐 예를 들면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나중에 본선 가서도 공격의 빌미를 그러니까 본선에 붙었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공격할 빌미가 충분히 되긴 할 거 아니에요. 당신 이 뭐 이른바 조작된 여론조사로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상대당에서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 그게 과거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혹은 뭐 야당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게 당내에서 나온 얘기가 나중에 공격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케이스는 조금 좀 다르게 다르다? 보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워낙 대량으로 유포를 해서 그 이제 텔레그램 이런 데도 유포하는 모를래야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정도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유포한 정도가 아니라 네. 캠프의 대변인이 이 내용을 논평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누구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거 아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네. 홍보한 내용인데 이것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을 언급한 것이 이제 이 감성이 아마 서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은 어느 정도로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반응하고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다만 이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어떤 서울시에 집중하겠다라는 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굳이 박원순 시장을 끌어와서 오세훈 시장과 똑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굳이 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서울시정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음 자기의 정치적 행보에 매몰돼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도 오세훈 시장과 똑같다고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뭐 사과를 또 했으니까요. 네. 네, 그 사과는 아마 시민분들이 혹은 뭐 유권자분들이 당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충분히 판단하시겠죠. 는지에 네. 대해서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박주민 후보님의 공약, 정책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제 그제 저희가 여쭤본 결과 하여튼 부동산이 가장 핵심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혹시 박주민 후보님께서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네. 사는 분들 또는 서울에 살고자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불만 또는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값싸고 또 많은 양의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주거들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좀 차이가 있죠. 네. 예. 어떻게 공급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공공 투트랙 모두 다 역할을 하게 해서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민간의 경우에는 지금 인허가 절차를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통합해서 예.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네. 사실은 서울시가 많은 인허가권을 한꺼번에 들고 있으면서 오히려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허가권과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짜더라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어디에 드리고요. 분산을 해요? 구청에? 구나 이런 데 좀 내릴 부분은 내릴 수 있는 건 내리죠. 그다음에 이 인허가 절차만 빨리 한다고 해서 지금 정비 사업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분담금 문제라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조합 결성이 잘 안 된다든지 조합이 결성돼도 계속 분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재정 착률도 굉장히 낮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 리츠, 시민 펀드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허들들을 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시민 리츠, 시민 펀드는 뭐예요? 시민 리츠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용적률을 좀 서울시가 이제 높여주게 되면은 네. 재건축하게 되면 약 4,400세대가 나오게 되고요. 예. 용적률 상향해 준 물량의 50% 정도를 원래대로라면 서울시가 기부 체납을 받게 됩니다. 예. 50%를 용적률을 높여준 부분에서 네. 그러면 대략 4,400세대 중에 770세대를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 이 770세대를 기부 체납 받은 다음에 공공 임대로 장기 전세로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 770세대를 기부 체납 받는 주체를 서울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리츠로 서울시가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리츠가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게 토지 가격이 안 되니까 표준 건축비만 계산해서 한 세대당 한 채당 1.5억 정도면 인수를 받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러면 보통 15억에서 20억 하는 아파트를 1.5억에 770세대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리츠가. 그러면은 그 인수받은 자산만 해도 사실 상당한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한 리츠가 탄생되는 거고요. 여기 이 리츠 자산인 그 임대 주택들을 보증금만 4, 5억씩 받아도 네. 한 연 6% 정도의 투자한 사람들의 예. 연 6% 정도의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리츠 구조가 탄생되는데 예. 이 리츠가 이제 다른 어떤 정비 사업에도 또 돈을 대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분담금 허들을 넘으면서 또 정비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허가는 빨리 해주고 재정적 지원도 해주니까 이제 더 빨리 가겠죠. 그러면 또 이제 용적률 높여준 부분의 네. 50%를 또 기부 체납받고 이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으로 정비 사업은 빨리 가고 거기서는 또 자산이 형성되면서 리츠가 인수하고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정비 사업들을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엔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SH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SH요? 예. SH가 하는 모델도 과거에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설명드릴 부분에 담겨 있는데 예. 단순히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만 이 리츠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자산이 쌓이고 이익이 쌓이게 되면은 예.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강북 쪽 인프라 투자라든지 제가 5대 클러스터를 얘기했거든요. 그런 클러스터들을 구축하는 데 돈을 쓴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이 리츠가 일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 리츠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서울투자공사를 만들겠다. 네, 그게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투자공사라는 정도는 있어야 맞습니다. 이 리츠를 운영을 맞습니다. 할 텐데.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든지 뉴욕의 이제 경제개발공사 같은 투자공사를 만들어서 그 산하에 이런 리츠하고 펀드들을 두고 운영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운영도 네. 하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자본 등을 통해 가지고 개발해내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확 높여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기부 체납 받는 그 임대 주택을 지금까지는 그냥 서울시가 해서 임대를 돌렸는데 네. 그냥 리츠한테 투자해서 그렇죠. 너네가 그 수익을 자산으로 1% 받아라. 삼아서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서 더 투자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근데 그런 리츠만 가지고는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공사 같은 걸 만들어서 네. 투자공사는 이제 인하거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해서 미래 설계도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외국의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것들까지 끌어들이거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뉴욕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특히 뉴욕은 지금 보면 재정이 굉장히 좀 열악해지면서 세금만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이 경제개발공사를 만들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세금만이 아니라 네.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이라든지 민간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 도시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거기 임대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대기 수요가 있고 임대료도 낮게 책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려고 하면. 워낙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부 체납 받는 경우는 토지비는 안 들고 그래서 네. 표준 건축비로만 받기 때문에 강북 쪽에 있는 정비사업단지에서 나오는 물량도 네. 그냥 넘겨만 받으면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가 있는 자산을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세금 아깝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돈을 버는 서울이 되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5국 3특 시대에 중앙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쓰겠다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은 서울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서울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그리고 외국의 어떤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어떤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심플하게 이해하자면 결국 서울시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좀 허가를 잘 내주고 그렇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른 건설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투자를 더 하면서 빨리 좀 많이 짓겠다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집을 많이 짓는 것만이 그건 이제 아니라 돈을 아까 버는 말씀드렸던 구조를 또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SH공사 같은 데가 적자가 꽤 크죠. SH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적자가 쌓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만약에 SH가 만약에 그걸 이제 운영을 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쌓여 있는 수많은 그 적자, 왜냐면 그 적자에서도 이자가 많이 나갈 테니까 차라리 거기서 그러면 이익을 내는 걸로 좀 나가는 이자를 좀 줄이는 거. 왜냐면 이제 SH 운영도 결국은 서울시의 시민 네. 세금으로 다 내는 걸 아니, 테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당연히 신경을 네. 쓰는 건데, 네. 그러니까 SH만의 역할 로는 할 수 없는 것 할수 없는 같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리츠나 펀드를 말씀드린 거고 네. 특히나 리츠나 펀드를 시민이란 이름을 앞에 붙여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서울의 개발에 네.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그 이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를 만들 필요도 있기 그 때문에 리츠는 시민들이 혹시 돈을 내는 거는 예. 아닌 거예요? 내는 아니, 거예요. 내는 그러니까 거예요. 10만 원 그래서 투자하면 시민 나도 리츠라고 거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배당을 아. 받는 건데 예. 그럼 대신 집값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안 났을 때 임대주택이 안 채워졌을 때 이것도 이제 그 손실도 같이 뭐 간다 그런 하는 거죠. 그런 투자 염려도 상품 있을 수 같은 있는데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저가로 자산들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이 만든 리츠에 시민들이 투자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허용하는 법을 법을. 발의해서 지금 네. 계류 중에 있어서 요거 통과되면은 네. 현실적인 가능성도 매우 기업이나 높아지면서 기관도 거기 투자할 수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서울시가 운영한 굉장히 안정적인 리츠라고 하면 시민들 돈 들어가기 앞서 거기가 돈을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연마 아파트는 돈 좀 올릴 겁니다. 근데 다른 아파트는 안 몰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네, 네. 달린 문제고 여튼 그런, 누가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예. 투자공사를 만들겠다고 음.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예. 세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하여튼 집은 부동산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집값, 공급이- 집은 계속 공급. 네. 엄청 나오겠네요. 그리고 공공 관련된 말씀은 못 드렸는데 네. 서울에 이제 그 공공청사가 상당히 많아요. 네. 뭐 우체국 같은 경우, 뭐 주민센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중에 30년이 넘은 노후청사들이 대략 한 208군데 정도 되고 네. 30년이 넘으면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건축하면서 복합 개발하고 여기서 이제 청년주택을 만들어낸다라는 공약도 제가 공공의 역할로서 밝힌 바가 있고 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들이나 임대주택 단지들 그리고 공공이 보유하진 않고 있지만 인허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등을 활용해서 네. 또 거기에 있는 분양과 임대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특히 용산 정비창 부지는 지금 서울시는 통으로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업무지구 부분은 매각을 하더라도 주거용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한 상태로 아. 한 2만 호 정도를 공급하자. 그 정비창 그리고 부지에 네, 네. 주거용 부지 부분 네, 네, 그리고 네. 40년 정도 지나면은 그 토지를 임대해 줬던 것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 미래 세대 40년 후에 미래 세대가 그때는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게 제 주거 공급 관련된 네. 공약의 묶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전환 도시로 뭐 바꾸시겠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서울 내에서도 좀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고 예. 하면은 이제 서울 내에서도 만드는 것도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예. 뭐 다른 후보들도 관련된 공약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예.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고 저탄소로 좀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네. 뭐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 양도 좀 줄여야 되는 예,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주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히트펌프를 널리 보급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저탄소 기조로 가고, 물론 이제 정원호 후보도 굉장히 강조하는 뭐 가정용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확보 비율도 늘려가고 쓰레기는 좀 줄이고 탄소양도 줄이고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에너지 전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저희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전현희 후보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서울에서 민주당 이제 뽑으실 분들은 박주민이든 정원호든 전현희든 아마 뽑으실 거다. 그런데 강남 지역에서 특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인데 거기에서 원래 다른 민주당 후보라면 안 뽑을 분들이 전현희가 나감으로 해서 민주당 후보를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오히려 강남에서 본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으로 따지면 사실 세 분들 가운데 본인이 가장 서울시에서 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응하신다면 네. 저는 정원호 후보도 그랬어요. 강남 가면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했으니까. 저는 사실은 그 서울의 어떤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네. 또 실용적 실리적으로 서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를 아마 판단하실 것 같아요. 강남에 계신 분들도. 그렇다면은 저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가격을 제가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내에 5개 권역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계속 높여나간다든지 투자 공사를 만들어서 외국의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을 끌어들여서 서울을 활기차게 만들겠다라든지 네. 이런 공약은 제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 리치 모델이라든지 시민 펀드 모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시의 활력을 높여나가면서 도시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아마 강남에 어필할 계신 것이다.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유권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어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AI를 얘기하세요. 네. 그러나 AI 컴퓨팅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저만 한강 AI라고 하는 한강 AI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뉴욕 엠파이어 AI라는 컴퓨팅 인프라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뉴욕이 자체적으로 뉴욕 소재에 있는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아예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네.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서울에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남이나 이런 쪽에다 구축할 계획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과 공공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아예 지금부터 독자적인 컴퓨팅 인프라를 갖춰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AI 관련된 소스가 필요한 기업들은 찾아오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은 안 떠나게 돼 있습니다. 뭘 위한 컴퓨팅 인프라라는 건 어떤 AI를 활용하려면 네. AI 가속기 뭐 GPU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을 가동시킬 만한 전력도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지금 해남이 구축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GPU를 받아와 가지고 그런 것들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에 그걸 왜 만들죠? 지금 그러면 그런 소스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해야 되고요. 네. 정부가 구해온 물량 있지 않습니까? 네. 25만 장을 GPU로 구해왔는데 4만 장씩 5만 네, 장씩 뭐, 4개 기업 예. 컨소시엄에 나눠줬고 네. 정부 물량 중에 1만 장만 선 양수를 받았는데 예. 정부 부처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최근에. 네. 자, 쓸 사람. 저여조에서 거의 10대 1의 경쟁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여서 네.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또는 정부가 구해왔던 소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욕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작업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들을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행정도 네. AI 기반을 혁신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종합방재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종합방재센터에 가면 119 전화 받고 막 이렇게 하는 데인데 네. 워낙 전화가 폭주하니까 AI 기반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AI가 작동할 수 있는 그리고 학습시킬 수 있는 서버나 이런 거 구축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하겠다. 근데 그러면 중앙정보 지금 뭐 시가 받아오긴 쉽지 않잖아요. 어제 사오기가. 아니 받아오는 방법을 네. 강구해야 되고 아. 충분히 가능한 게 서울시가 스마트 도시 연합이 있어요 전 세계에. 네. 거기 의장 도시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연합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들 간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해올 수 있다는 거고 꼭 최신 가속기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종류로 구해와서 구축을 하고 정부가 지금 입수해서 쓰고 있는 최신형도 네. 3년 정도 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3년이 지나도 괜찮은 사양이기 때문에 받아올 수 있는 준비라도 해놔야 돼요. 3년 후에. 근데 아무것도 구축을 안 해놓고 전력 문제도 해결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받아오려고 그래도 받아올 수가 없어요. 네. 전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자체적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토론회 때 지금 인천의 풍동에 지금 해상풍력 단지가 지금 구축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제가 서울투자공사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투자공사가 지분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 받는 방안도 있고 네. 마곡에 여러 가지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확충한다는 얘기도 근데 말씀드렸고 서울 수도권은 사실 네. 전력이 남아서 뭐 여기저기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저기서 끌어당겨 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 지금 새로 이제 풍력 단지가 해상 풍력 단지가 만들어지니까 아예 거기 지분 투자를 하자. 빠르게 인천과- 선점해서 네, 우리 빠르게 선점해서 전력 땡겨오자. 받아오자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어요. 서울 내에도. 예. 무슨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중앙정부 중앙- 하정우 수석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논의만 잘하면 특구 네.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분산 에너지 특구를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런 곳에서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네. 전기를 확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이걸 고민해서 시작 안 하면 네. 5년 후, 10년 후에는 뭐 어려워요.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라든지 강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벌써 그거 하겠다고 지금 막 나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쓰던 칩을 3년 후에 받으려도 아까 말씀드렸던 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받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네. 서울은 그럼 뭐 언제든지 서울이야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직무실이 28년, 29년 내려가잖아요. 네, 네. 국회도 30년이면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가 정치적 수도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먹거리 미래 비전을 구축해 나가야 되고 네. 도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놔야 돼요. 네, 네, 네. 그냥 서울은 계속 서울이야. 수도냐. 수도니까 누가 챙겨주겠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공사도 만들려고 한 게 정부는 지금 다른 어떤 지방에다 투자하려고 하니까 서울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외국의 투자를 받아서라도 이 활력을 유지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뭐 또 연구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AI라는 게 그냥 하고 싶으면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GPU가 10,000장 있을 때랑 100장 있을 때랑 뭐 100분의 1쯤 효율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10,000장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100장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또 그 데이터 서버랑 또 이게 추론하는 거랑은 또 맞습니다. 다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학습은 또 별도로 만들어 놓고 추론 쪽으로 해서 서비스 쪽을 강화하시는 거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만약에 학습까지 다 목표로 하고 계신 거라면 사실 서울시에서 하기에는 규모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좀 근데 들긴 하거든요. 이 얘기도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한글 베이스로 된 학습 데이터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예. 한글 베이스로 하는 학습 데이터는 이미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많은 학습 데이터들이 어디에 축적돼 있냐면 대학에 축적돼 있고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공공기관과 대학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학습 데이터들을 받아내려면 민간이 주도하게 되면은 네.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서울시가 주도해서 할 경우에는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들, 학습에 정말 좋은 데이터들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네네네. 오히려 알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이걸 지금 설계하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언젠간 뭐 누군가 하겠지? 중앙정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요. 서울이 해야 되고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과 기관들이 해야 돼요. 저는 네네네. 굉장히 답답하고 약간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서울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다른 네. 후보들이 AI 관련해서 너무 준비들을 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아니 느낌을. AI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에 제가 먹을 투자 거리? 공사나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박주민이 저런 얘기한다면 박주민이 저런 얘기하지. 근데 저는 사실은 상법 개정도 제가 주도했을 만큼 네네. 미래 먹거리라든지 먹거리가 또는 이런 가장 것들에 중요하다.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해놓으면 네. 저는 3, 4년 후에 서울은 알겠습니다. 빈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저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실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비슷한 질문을 전현희 후보님께 네. 했을 때는 내란 내란정식, 내란 청산에 누가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냈느냐, 뭐 이걸 이제 많이 보실 것 같다고 네, 했고 네. 정원호 후보는 누가 가장 행정을 잘할 사람이냐, 이걸 아마 판단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 혹시 박주민 후보께서는 서울 시민들은 뭘로 이번 서울시장을 결정하실 저는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예. 서울의 미래라고 봐요. 서울의 미래에는 내란 정식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얘기하는 불편과 싸운다. 저는 사실 불편은 없애면 되지 왜 불편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네. 미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맞이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3, 4년 내에 올 것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마치 회색 코뿔소 회색 코끼리 보듯이 이게 못 확정이 볼 돼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미래 이게 본선에 가면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 미래에는 내란 종식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네. 뭐 현재 어떤 어려운 점들 해결하는 거지만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 좀 네. 한강버스 OX. 한강버스는 저는 백지화를 해야 된다고 백지화. 일찍부터 네. 말씀드렸습니다. 세운상가는 세운상가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그냥 OX 해줘요. 지금 시간 엄소해야 돼요 우리. 아니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 영향 평가만 받는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산 영향 평가는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정도 용적률 못 주는 걸로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용적률 은행제라는 대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은행제. 예. 알겠습니다. 감사의 정원. 감사의 정원은 용산 쪽으로 이전하면 이전. 됩니다. 기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이미 용산 전쟁기념관에 유사한 취지의 비슷한 모양의 조형물도 있을 뿐만 네. 아니라 다양한 그런 같은 취지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보면 거기 합치는 게 맞습니다. 네. 요 세 가지는 거의 세 분이 크게 대동소이한 다르진 것 않으시네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주민 후보와 말씀을 좀 나눴는데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면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까요? 이런 건 뭐 한 30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하여튼 지금 본경선 투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결선을 가야 된다. 한 10일 정도의 추가적인 토론과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은 허점이 없어질 것이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방주사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강한 후보가 나오게 될 것이고 더 강한 후보는 더 확실한 민주당의 승리를 보장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결선 만들어 주시고요. 박주민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닌 전현희, 정원호 두 사람으로 가는 결선이라도 꼭 필요합니까? 그래도 결선은 필요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여기서 해주신 흔들릴 줄 알았죠? 결선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런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가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결선 반드시 가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한번 맞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오메가3는 잘 안 드시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약 네. 먹는 거에 대해 습관이 잘 안 붙더라고요. 매일 그래요? 먹어야 되는 뭐 그쵸. 영양제나 이런 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안 딱 먹는 하나 습관적으로 탈모약. 탈모약. 그거는 그거는 무조건 뭐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야죠. 정신 없어도 네. 먹습니다. 그거는. 그건 이제 생존이 달린 생존이 문제죠. 그럼요, 들어가니까. 그럼요. 네. 생존 달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스타. 자, 차가운 알래스카의 신선함을 담은 장용성 캡슐로 꽉 담은 특허받은 산패 관리 10단계 비린내가 제로입니다. 순도 80% 1000mg의 고함량.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7000개 정도의 후기가 만족 후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비린내가 혹시라도 나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비린내도 좀 맞는 거지. 왜 그렇게 오메가3 먹으면서 비린내를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긴 안 납니다. 생선은 맛있지만 생선 비리는 싫잖아요. 이기적입니다. 네, 중성지방, 건조한 눈, 기억력까지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오메가 스타 지금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주민 후보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